자신 좀 본부 지역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약속은 고문사님이 고문님 약속 고문님 컴퓨터 연결도 그냥 쉽게 그냥 오자마자 자 그러면은 5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다시 한번 약속 고문님 준비를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쁜데 이렇게 연결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낸 백그라운드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저도 전혀 뜻밖의 우연히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8월달에 글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몇 번 올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이 그런대로 좋았던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글을 이렇게 제대로 쓰면은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참 우연히 필연이 되는지 정말 그 글을 처음 올릴 때는 우리 고 하준근 동기 때문에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파서 글을 올리기 시작이 돼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연말에 시간이 좀 나길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4월 말에 이제 탈고를 해가지고 출판사에 맡기고 지난 5월 20일 날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그 책 내용이 쉽게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좀 쉽게 이해가 돼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슬라이드 잘 보입니까? 예. 영어로 이제 뭐 이렇게 타이틀을 좀 크게 달았고 한글을 갖다 좀 작게 처음에 이게 전략이었는데 출판사에서 이 키워드를 갖다 한글로 안 하면은 이 책이 안 팔린다 그래서 한글 타이틀을 좀 크게 하고 반대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좀 컨트라스트가 좀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책에 보면 더 백당이 나옵니다만 이게 사실 이게 그랜드 캐년 그 바위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를 갖다가 이제 멀리서 이제 잡아낸 사진인데 이 바위 사이에 이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대로 생각을 좀 하시면은 이 암세포 안에 하나의 생명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 평범한 우리 그 내장기관 안에 어떤 암세포가 하나 시작을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의미로 그냥 한번 실어봤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독성학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독성학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미국 FDA 독성연구원에서 이제 일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그 PNG 기술연구소에서 독성학 관련 연구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낸 시점이 2000년도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독성학을 떠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개발 쪽으로 쭉 일을 왔는데 독성학이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동안 독성학 개론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독성학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그 화학물질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 독성학입니다. 독성학자는 이 화학물질의 독성이 발생할 확률을 연구평가하고 그 독성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훈련된 과학자가 독성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좀 듣겠습니다. 독성학 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질병의학적으로 관련되는 클리니컬 톡시콜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연구하는 environmental toxicology가 있고 우리 그 주태명 교수와 관련이 좀 되는 그 법의학하고 관련이 되는 그 forensic toxicology. 최영식 박사, 국가수의 최영식 박사가 이제 하는 쪽이 forensic toxicology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독성 물질은 어떤 물질인가? 이 독성학자 입장도 그렇고 독성학 그 교과서에 처음에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독성을 가지지 않은 물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키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화학물질이 어떻게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어떤 생명체에 이 접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독성학자들은 이 네 가지 이 컨셉을 가지고 접촉 경로와 부위, 접촉 기간과 빈도, 접촉 강도, 그리고 생체의 방어 능력, 이 네 가지 컨셉을 가지고 이 리스크나 세이프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이 인체에 이제 이렇게 익스포즈가 되면은 이 흡수, 분포, 대사, 배출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흡수는 우리 피부와 호흡기와 내장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흡수된 물질들은 이런 장기적으로 신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죠. 분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각 내장 기관에서 이 대사가 되어집니다. 주로 이제 독성 반응은 대사 과정에서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사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대사가 돼서 디톡스 과정이 이루어진다면은 배출 과정이 일어나고요. 아니면은 디톡스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이제 질병으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독성 물질의 대사 및 인체 반응은 우리 체내에는, 특히 간 안에는 수십 가지의 그 효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효소들이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해나가면서 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 독성 물질을 산화, 환원 및 가스 분해를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활성화가 대부분 됩니다. 독성 물질이. 그러면은 그 디톡스를 시키기 위해서 체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방어 물질을 갖다가 접속을 시키고 변환을 시켜서 배출을 시키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체내 그 대사 과정의 개념이고요. 좀 더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와 비활성화의 디톡스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지면은 우리가 체내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톡스가 되는데, 이 균형이 이렇게 언젠가는 깨지게 됩니다. 그 깨지는 시점은 노화 과정에서 이 방어력이 떨어질 때,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 디톡스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 질병으로 가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 활성화된 독성 물질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냐면은 이 세포 내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나 세포 내의 유전자 안에 DNA를 접촉을 해서 이 바인딩을 해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 시키게 하는 바람에 이 독성이 일어나고 질병으로 가는 그런 거죠. 자, 독성학 개론 이제 5분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상생활 속에 잠재 독성 물질이 이제 소개를 좀 드리는데, 사실 그 보면은 우리가 접촉을 하는 일상에서 쓰는 이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이 독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자,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염된 공기, 그다음에 음식,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조차도, 커피 믹스 안에 설탕조차도 독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휴지 독성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항균 비누,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심지어 치약, 세제, 일회용 종이컵 다 독성 물질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첫 번째, 술이 들어왔을 때 어떤 체내에서는 이 반응을 나타나냐 그러면은 어느 농도 이상의 술이 들어와서 이 세포에 대한 치사량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 세포는 죽거나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죽거나 상처를 받은 세포들은 제가 중간하기 전에 요쪽 해부학을 말씀드리면은 이 위장 세포인데, 점막에 있는 세포인데, 위가 이 육모 세포들입니다. 육모 세포 밑에는 이 흡수하는 세포층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그 위장 기관을 이루는 주 세포군입니다. 이 세포, 위장 세포 그 사이에는 좀 군대말로 표현하면은 5분 대기조 세포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세포가 이렇게 죽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는 호르몬과 성장 인자를 갖다가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신호입니다. 나 빨리 살려다오, 이 수선을 해다오 하는 신호인데, 그 신호를 받은 그 5분 대기조 비축 세포군은 재빨리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포를 분리를 생산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그 데미지를 입은 그 장소를 갖다가 수순 복구를 시킵니다. 이 시간이 수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디펜스를 하고 방어를 하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우리 몸은
굉장히 이렇게 방어력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고함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포를 분열 생성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 생산이 되고 그런 과정이 공장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 안에, DNA 안에 유전인자의 변이가 생기는 확률은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날 때 그 변이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죠. 더군다나 위장 안에서, 우리 위장 안에서 들락거리는 그 물질들이, 이 자극적인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날 때, DNA 합성이 계속 일어날 때 작은 독성 물질이 들어간다면은 이 유전인자 변이가 일어날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암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과음을 했을 때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는 알코올은 들어가서 위장에 피해를 주지만은 2차적으로는 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위장 간 부분에 이 핏줄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알코올은 위장뿐만 아니라 간, 우리 신장, 온 세포, 몸에 있는 세포 다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간으로 들어가서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간경화나 심지어는 암 발생까지 일으키게 되고요. 3차적으로는 이 여러 장기로 분포가 되어서 뇌 세포까지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흡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폐에만 이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몸으로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년에 미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 심장마비가 230만 건, 암 230만 건, 뇌졸중, 당뇨병 이렇게 폐암만 이렇게 하여 이렇게 데미지가 큽니다. 환경 호르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 호르몬은 이제 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교란을 시키는 물질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플라스틱 제품이나 우리가 일회용 컵에서 많이 유출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 특정 플라스틱 제품에서 유출되는 비스페놀 A, 이제 일회용 종이컵에서 유출이 되는 불화 화합물, 플라스틱 가소제, 포탈레이트가 여러 생활용품에서 유출이 됩니다. 흡수가 되면은 이 호르몬의 생리작용을 불안시켜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지하수 감소 혹은 비정상으로 만들고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또 대기 오염 및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왼쪽에 있는 그 뿔뚜경기, 우리 1960년, 70년대에 이 공단에 한국에서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그림이고요. 오른쪽에는 이 중국의 한 대도시에 있는 이 대기 오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갖다가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하는데 PM10, PM2.5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입자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PM10으로 미세먼지라고 칭을하고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초미세먼지로 분류를 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으냐 그러면 이게 머리카락이거든요. 머리카락이 모래알, PM10이요, 이 파란색 구슬, 이렇게 PM10 사이즈고 파란색 구슬 안에 이 조그만 거 있죠. 빨간색 구슬, 이게 PM2.5입니다. 그 다음에 성면하고 비교를 하면은 성면 그 파이버가 PM2.5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면을 갖다가 굉장히 독성을 갖다 유의를 시켰는데 왜 이 작은 물질들이 더 위험하냐 그러면은 이 작은 물질들은 침착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유해서 떠돌아다닙니다. 성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호흡을 하면은 이 대개 입자가 그런 대로 10 정도가 되는 것들도 이 순간으로 들어가서 순간 가지가지에 들어가기 전에 필터링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PM2.5 이하가 되는 작은 입자들은 이 배포, 제가 그 그림을 다시 이렇게, 이게 그 배포와 배포낭 그림인데, 허파의 말단으로 가면은 이 배포낭 안에 배포가 하나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PM2.5 이하 물질들은 필터링이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배포, 세포에다 직접 바인딩을 하거든요. 직접 붙어가지고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고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성면 같은 경우는 이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배출이 안 되고 잠복을 20년 이상을 합니다. 뒤늦게 20년 후에 하나의 중국성 물질처럼 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암을 갖다가 발생합니다. 성면입니다. 그래서 성면을 굉장히 조심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미세먼지 오염 분포 세계 지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이 빨간 색깔이 PM2.5가 가장 분포가 많이 된 지역이거든요. 자, 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인도 북부 지역, 중국 곁에 한국에도 빨간색이 조금 분포가 되어 있죠. 특히 황사가 심한 그런 손님도 오신다. 이현재 씨 부인입니다. 네. 이현재 그 날짜를 잘못 알아갖고 귀국하고 온다 했는데 못하고 이제 부인이 좀 계시다가 일로 안 돼, 일로. 얘로 이쪽으로 오시죠.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일 앞에. 이현재 씨 부인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어로 지금 강의를 하는 좋습니다. 맞합시다. 처음부터 카메라 세팅을 저쪽에서 해야 될 것 같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현재하고 초등학교 동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사기관이나 특히 이제 황사기관 지난 다음이라 하더라도 이 대도시에서는 이 여러 가지 대기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내가 서울의 우리 방모철 구름의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한강 고수부지에 오염물이 잔뜩 내려앉았을 때 자전거 좀 타지 말라고. 아프리카는 왜 그렇게?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등등이 미세먼지의 주 오염원이죠. 중국에도 지금 자동차도 많지만은 그 오염 컨트리뷰션이 화력발전소, 석탄을 뗀 화력발전소가 주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그 전에 파워포인트로 가면 2.5 이하가 그 다음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거기 아틀란타 지역도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대개 이제 그린 혹은 옐로 정도인데 지금 이게 뚜렷하지 않은데 이게 책 보시면 책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그 안에 이제 퍼센테지가 PM2.5 퍼센테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PM2.5 초미세먼지가 폐포에 침착을 하게 되면은 대개 이제 염증과 질환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폐에 있어서는 기관지 염천식 이제 COPD 만성 폐쇄성 질환 그리고 심장 부정맥까지 조절을 시키고 그다음에 생천의 백혈구까지 자극을 시켜가지고 이 혈관 벽에도 염증을 만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뇌졸중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률이 PM2.5 물질이 10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미터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1.1% 증가가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생활용품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제 부인께서 좀 더 이게 보시면은 잘 아실 것 같은데 항균 성분을 가진 우리가 일상 생활용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항균 주방 세제, 그다음에 방향제, 항균 섬유 탈취제, 페브리즈 요즘 쓰는 많이 하죠. 99.9% 제균 이야기를 하고 또 항균 목욕제, 항균 비누, 그다음 치약 안에 항균 성분.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물질이 트라이클로산, 트리클로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질이 지난 한 30년 동안 세계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스위스랜드 시바가이기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트라이클로산이 대사가 이 프로세스를 거쳐가면 다이옥신으로 바뀌갑니다. 알다시피 다이옥신은 고엽제 안에 들어있는 주 오염 성분으로서 많은 질병을 갖다 유발시킨 물질이 다이옥신입니다. 지난 작년 11월 달에 미국 UC 샌디에고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우스를 모델로 독성 시험을 갖다가 했습니다. 마우스에다가 트라이클로산을 갖다 6개월 동안 살았을 때 장기간을 주면 간암을 발생시킬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바가이에서는 발언을 하겠죠. 동물 실험하고 사람 결과가 똑같을 수는 알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라이클로산이 우리 소비자들 몸속에 75%의 소비자들 몸속에 존재를 하고 그다음 아기 수유를 하는 95%의 엄마 제제 트라이클로산이 검출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아침마다 샤워하는 그 샴푸, 컨디셔너를 쓰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은 우리 혈액에서 검출이 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죠. 하지만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검출이 됩니다. 그것처럼 트라이클로산도 항균 비누를 쓰거나 항균 샤워젤을 쓰거나 하면 체내에 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트라이클로산 싱글 케미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 화학 물질들이 체내에 흡수가 되는데 트라이클로산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충분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는 게 그게 메시지입니다. 자, 퀴즈 시간입니다. 세계 암 발병 중 3분의 1은 미국 사람들한테 발생이 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퀴즈 1번은 미국 인구가 3억이고 세계 인구가 재작년에 71억이었습니다. 세계 71억의 암 발병률과 비교를 하면은 평균 몇 배가 될까요? 서울에서 그 질문했더니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세계 암 발병의 3분의 1이 미국 3억 인구에서 일어나는데 세계 전체 인구를 71억이라 그러면은 71억에서 3분의 2가 일어나는 거죠. 3분의 2가 67%, 3분의 1에서 33%. 이제 1억 땅으로 따지면은 미국에서 1억 땅 그러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11%. 그 다음에 71억에 67%니까 약 1%. 약 11배 차이가 나죠. 근데 두 번째로는 삶의 질과 환경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미국인데 왜 암 발병률이 이렇게 높은 걸까? 이제 팔찌 쓴답니다. 이 안에 정답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좌파 생각으로 미국은 지원제가 많아서, 두 번째 미국 통계청은 잠재 암 환자 이민을 많이 받아서 암 검진율이 높아서 미국 의학협회. 노영범 생각은 4번입니다. 광수 생각은 5번 많이 먹고 놀아서.
6번 세포 연구 모임은 미국 대륙은 암세포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미국 인디언 보호의 관리자는 인디언들이 지하수에 암세포를 많이 퍼뜨려서 CIA 펜타곤은 IS 대원들이 암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려서. 자, 답 세 가지. 5, 6 3, 5, 6 2, 3, 2, 3, 5 여러분들은 노영범 생각을 무시를 하네요. 3, 4, 5번이 정답입니다. 3, 4, 5번이 정답인데 이 중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이 제일 높은 게 5번입니다. 자, 다음 5번인 이유가 비만과 지방세포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지방세포 덩어리. 크기가 우리가 적혈구에 비교해서 하나하나는 작지만은 이렇게 뭉쳤을 때는 상당히 크죠. 그죠? 물론 이제 혈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블락킹하고 뭐 데미지도 줄 수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지방세포들의 역할이 보면은 항암약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포들은 필수 아미노산, 아스파라진, 글루타민, 그 다음 지방산, 다른 연료 등을 분비를 해가지고 암세포가 생존하고 분열하고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돕습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자살로 가는 경로를 방해를 합니다. 또 다른 이 논문 발표가 작년 AACR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백혈병 어린이 환자에게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는데 스테로이드는 환자의 체지방을 25% 증가를 시킵니다. 스테로이드를 먹은 어린 환자들은 식욕이 좋아져가지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체지방은 더욱 증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백혈병 치료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낮춘다는 거죠. 비만은 암 발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비만 어린이 급성 백혈병 환자들의 재발률이 비만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훨씬 높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비만의 역효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논문 발표가 미국 세인루이스 대학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이 이제 키 모토는 유방암 예방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여성의 첫 생리 시작과 첫 아이를 낳는 사이 기간이 유방 조직이 가장 빠르게 물고 유방 세포들이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나쁜 식습관으로 고칼로리, 과량의 동물과 맥주 섭취 간에 운동량이 적고 술을 많이 마신다면 충분히 유방암에 걸릴 높은 리스크를 가져온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이어트 컨트롤을 잘한 예방을 했다면 유방률을 70% 이상 감소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작년에 연말에 11월 달에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만은 당뇨나 심장병뿐만 아니라 암 예방을 위해서나 암 치료를 위해서도 도전을 해야 한 핵심적인 료입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oncology에서 정리를 한 건데 비만이 암으로 인한 사망 요인의 20%를 차지한다. 흡연에 못지않다는 거죠. 리스크가. 그래서 암 치료 예후를 악화시키고 암 치료 효과를 감소시키고 그다음 합병증이나 다른 종양 발생 리스크를 증가를 시키고 암 조직 주위의 미세혈관 행성을 증가시켜서 암 성장을 돕는다. 미세혈관 좀 이따가 미세혈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제 우리가 음식 그다음에 대기 오염 일상생활 안에서의 독성 물질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암과 관련된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과 관련된 박테리아가 여러분 들어보시기로는 헬코베카 파이로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위장 내에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헬코베카 파이로리가 이렇게 기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염색을 한 그림이고 감염된
힘든 사람의 위점막에 기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독소 및 효소를 분비해서 염증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위암 및 희귀장을 갖다가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위암 발생 리스크가 3배까지 이렇게 높아집니다. 다행히도 현재 그 약물요법이 가능합니다. 항생제 및 위산분비 억제제로 재균이 가능하며 재균의 결과는 기관계수가 현재 감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기검진하면서 혹시 이 박테리아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약물요법을 취하기 바랍니다. 암과 관련된 바이러스, 이건 이제 노염금 생각하고 이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휴먼 파피로마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라고 칭을 하고, 요 그림이 HPV 바이러스 그림입니다. 아래가 유두종 그림이고, 유두종 보면 그냥 이 뽀드락진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보입니다. HPV 바이러스는 40개 이상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주로 성접촉을 통해서 생식기와 항문 주변에 감염이 됩니다. 일반적 감염이 되어도 임상적인 자극적성은 없고요. 단지 보드락질 돌아는 정도 정도만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worst case는 생식기와 항문 주변에 암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 보고서 지금 이 밑에 레퍼런스를 했는데 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 이제 만약 미국에서 한 여대생이 적어도 그 파트너를 매년 한 명씩 갖고 4년 동안 이렇게 간다면은 졸업할 때 HPV 바이러스 감염 확률은 85% 이상이 될 것이다. 그만큼 그 섹슈얼 액티비티가 높다 그러면 감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건 한국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행히 지금 그 HPV 감염 예방 백신이 그 글로벌 2개 제약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머크사의 가라시라고 GSK에서 세바렉스 두 가지 약물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뭐 이미 이제 젖은 낙엽이 돼가고 있으니까 항상 꺼냈겠지만은 그 이제 자녀들은 친구들이나 이런 것 좀 주의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른 그 논문은 지금 그 버섯 추출물 AHCC 요즘에 인기가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논문은 이야기가 6개월 동안 복용을 하니까 체내 인터페론 알파베트 감마가 출현을 해가지고 HPV 바이러스를 방지시켰다 하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논문에서 강조를 하는 게 6개월 이하 때는 이 효과가 없었답니다. 꾸준히 참을성을 가지고 계속 이 연구를 진행했더니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복용을 했더니 그 HPV 바이러스가 방면이 되었다 하니까 이 AHCC 건강기능식품이나 버섯을 복용을 한다면은 6개월 이상 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영어로 그냥 한마디 올렸는데 공짜는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라도 그 코스트를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트라이클로산 그 항생물질, 그 항암물, 그 항균물질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 세제 물질들, 그 향료를 복합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향수도 마찬가지고. 그 제가 PhD 있을 때 그 경험을 한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주방세제는 주방세제 많이 쓰시죠, 집에서. 그죠? 주방세제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물질이 뭐냐면 효소를 집어넣습니다. 계면활성제뿐만 아니라 그 녹말 성분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아멜레이스, 우리가 일본말로 아밀라제, 그 다음에 리파제, 리페이스, 이거는 지방을 갖다가 용해시키는 효소입니다. 이걸 갖다 컴비네이션을 넣어가지고 주방세제를 갖다가 효과있게 이렇게 만들죠. 근데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PNG에서 목욕 샴푸 세제에 단백질을 녹이는 프로테이즈를 갖다가 합넣으면 때가 잘 나올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컨셉으로 제품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성팀에서 이걸 갖다 이제 개발을 하는 몇몇들을 봤었죠. 근데 이 샤워를 할 때 조그만 그 샤워 부스에서 통풍도 잘 안 되고 그 부스에서 이 샴푸 세제를 갖다가 프로테이저를 가지고 샤워 물을 갖다가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하면은 분무화가 일어납니다. 연무화. 연무화가 일어나면 이제 그 향료뿐만 아니라 프로테이스도 같이 분무화가 되죠. 그래서 이게 호흡기로 흡입이 됩니다. 흡입이 돼서 이 폐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를 중지를 시켰는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그 소비자 회사들이 이 컨셉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면은 작년인가요? 이 가습기 안에 살균제 때문에 사람이 제법 죽었죠, 그죠?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분무화가 되면은 폐섬유화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죽은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참 이거는 죽음이 없는 그런 실패를 하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아마 그 회사는 아마 몇 억불 손해배상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미세스 리께 질문 드립니다. 향수 가끔 쓰시죠? 그 향수 안에는 성분이 그 화학 성분이 몇 가지 정도 들어있을까요? 미세스 리뿐만 아니라 혹시 뭐 아는 상식으로 이게 몇 가지 케미칼이 들어있을까요? 향수 안에는 5가지, 10가지. 여러 가지. 그 향수 안에는 아마 놀랄 겁니다. 기본적으로 향수를 만들려면은 가장 그 기초적으로 만들려면 30가지 정도 넣어야 되고요. 아니, 보통 그 P&G나 글로벌 그 유명 브랜드 향수 안에는 적어도 100가지 아니면 20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복잡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는 향수입니다. 제가 앞에서 All Sweet and Beauties will cost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이 많은 그 향수 안에 들어있는 케미칼들이 뿌리면은 물효롭게 들어가죠. 아니면은 뿌리면은 피부로 해가지고 흡수가 되죠. 그걸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죠. 이제 P&G에서 우리가 할 때는 제품 개발할 때는 향수의 독성까지 계산을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해서 개발을 하는데 글로벌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P&G에서 근무를 했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그 기초가 탄탄한 글로벌 회사들 거는 믿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길거리에 나가면 후진국으로 갈수록 길거리에 향수 제품들이 많이 팔죠. 싸구려 상품들. 그거 잘못 쓰면 위험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그냥 여기저기 재료를 모아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냄새만 좋게 해서 그냥 던져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느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향수 안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아이소유지놀이라는 그게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제가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번에 좀 뭐 P&G 세이프티 그 프로그램에서 유지논을 갖다가 개선할 때 이런 그 등식이 있다는 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 P&G에서 이제 아이소 유지논을 갖다가 여러 제품에다가 쓰는데 하나는 이제 디오도런트. 한국에서는 디오도런트 스틱 하면 잘 모르는데 미국 사람, 서양 사람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이렇게 스틱을 갖다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바디 로션에도 이제 아이스 유지놀이 들어가고 스프레이 향수에도 아이스 유지놀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키 컨셉, 이 개념이 그 세이프티 마진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이프티 마진은 말 그대로 그 안전 격차를 갖다가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독성화제한테 설정을 갖다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상품을 쓸 때 좀 보수적으로 개인 간에 그 쓰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세이프티 그 습관을 그 이제 마진 중에서 이제 10씩 이렇게 곱하기를 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서 또 5배
뿌릴 향수는 그냥 뿌리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 배. 그 사용 패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제 사용 부위가 이제 디오드런트는 좀 이렇게 내쪽으로 쌓이기 때문에 10배, 바디로션은 이제 바깥쪽이기 때문에 5배, 스프레이는 이제 뿌려서 나가기 때문에 2배. 곱하기를 하면 세이프티 마진이 디오드런트 스틱에는 500배, 바디로션은 250배, 스프레이 향수는 20배를 우리가 계산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안전 사용 농도가 제가 미안하게 노엘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노엘은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농도입니다. 우리가 독성학자들이 실험을 할 때 이제 동물을 가지고 dose response라고 그러는데 용량을 갖다가 10, 20, 30, 40, 50을 줬을 때 언제 독성이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독성이 20을 넣었을 때 독성이 나타났다. 그럼 20 전에 10은 노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농도가 이제 150입니다. 150 나누기 세프티 마진 500을 갖다 하면은 이론적 안전사용 농도가 0.3 디오드런트입니다. 바디로션에는 150 나누기 250 0.6 스프레이에는 7.5 이렇게 나오는데 이론적인 사용 농도라 실제 제품 내에 우리가 이제 집어넣는 농도가 IS 유전율이 0.02%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농도가 1.0, 0.1, 15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 농도가 이론적 안전사용보다 거의 3배 정도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위험한데 생각할 수 있는데 세프티 마진 우리 500을 뒀기 때문에 3배를 높인다 하더라도 아직 마진이 한 170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독성학자들은 오케이 승인. 여기는 이런 농도보다 더 낮죠. 당연히 오케이. 향수는 거의 2배 정도인데 그래서 세프티 마진이 20배고 이게 뿌리고 날아가는 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전성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유진을 또 생명을 왜 넣죠? 왜 넣느냐고요? 냄새적으로 하고. 냄새적으로. 치과에서도 유진을 쓰거든요. 어디서요? 치과에서 유진을 쓰고. 치과에서도 네. 그래서 유진을 있기 때문에 한걸 보면 치과에서는 왜 쓰죠? 그럼 치료 이거 세데이션 개인 세데이션 있는 거 쓰거든요. 베이스가 그런데 예. 치과 유진을 들어갔는데 일반 상품에 되게 들어가. 이 정도면 이제 이렇게 그 일반 그 이제 나무 열매나 뭐 여러 가지에서 익스트랙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 좋은 걸 갖다가 아이스 유전자는 유전하고 이제 아이소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합성으로 만든 냄새. 자, 여태까지 이제 독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잠재 독성 물질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세포 및 분자 생물학에 대해서 5분 동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인체에는 약 10조 개의 세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각 세포에는 이제 그 23개 세쌍의 염색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염색체 안에는 DNA가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헬릭스에 꼬여져 있습니다. DNA 안에는 아시다시피 유전인자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죠. DNA 그 유전인자 진 안에는 ACGT,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이 4개의 그 기본 요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 전사를 하는 DNA는 전체 DNA의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5%가 약 10만 여 개의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단백질을 생산을 해야지 우리가 바디가 이제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이 되는데 그 안에는 이제 DNA 유전자와 그 메신저 RNA, 뭐 트랜스 RNA, 그 라이보솜 등이 참여해가지고 공장처럼 이렇게 프로테인,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여러 가지 공장을 돌리는 그 오퍼레이션 중에 이 독성 요인에 의해서 그 ACTG의 조합에 변형이 생기면은 우리가 뮤테이션, 변이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이에 의해 전사된 단백질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질병이 시작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자, 이 그림은 이 세포 분열 때 복제가 되어가는 크로모솜 염색체 그림입니다.
시계들이 이렇게 이제 복제가 돼서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 그림이고, 이 그림은 세포 분열 시 그 DNA가 복제가 되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DNA가 그 이중 나선 사다리 꼬리 이렇게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DNA 그 그 선에서 새로운 DNA가 합성이 되는, 복제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AT나 CG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포스페이트, 슈거 백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 DNA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그림인데, 이게 DNA 그 스트링입니다. DNA 안에는 유전인자가 이렇게 각각 들어있고, 평상시에는 그 단백질 합성을 갖다가 못하게끔 이렇게 억제를 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딱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억제를 하는 게 이제 풀려버리면은 이제 메신저 RNA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 붙게 되고, 그 다음 다른 팩터들이 여러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아미노산을 만들게 됩니다. 아미노산은 한 20개, 21개의 다른 아미노산들이 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폴리펩타이드, 작은 사이즈의 단백질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접촉됐을 때는 이 잠재 독성 물질들이 이 라이보솜에다가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단백질에 붙어서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다음 유전인자 자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균형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그 핵심적인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세포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그게 암을 예방하는 치료길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재 독성 물질,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잠재 독성 물질을 알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신행기면은 담배를 끊으라고 하냐. 자, 다시 이제 최근에 발표된 그 논문인데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작년 11월 달에 발표된 건데, 이 그 논문 저자가 발표한 거는 약 3만 명의 일반인의 DNA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결론은 뭐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혈액 속에 유전인자 변이를 가진 암 직전 단계의 세포들이 더 많이 존재하더라. 이거는 혈액 속입니다. 혈액 밖을 얘기하는, 혈액 밖에는 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유전자 변이의 그 확률이 40세 이하에서는 유전자 변이가 드물었는데, 65세 이상이 됐더니 혈액 속에 암 이전 단계 세포들이 약 10%, 90세가 되니까 약 20%의 일반인들이 암 이전 단계 세포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잠재 독성 물질들이 세포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 방어력이 떨어지면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 몸 안에서 동시에 3개 이상의 유전자가 변이가 있다면 100% 암 발생으로 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신행기니는 네 몸속에 아마 유전자 변이 하나 정도는 돼 있을 것 같아요. 면역이 강하다. 자, 그러면 이제 미세혈관 형성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할게요. 혈관 형성이 일반인들하고 비정상적으로 생길 때하고 비교를 하면, 정상적인 성인의 몸에서 미세혈관이 형성이 되는 경우는 임신 후에 폐반이 형성이 될 때, 그리고 몸에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회복을 위해서 빨리 시표줄이 만들어지고 되죠. 근데 비정상적으로 미세혈관이 빠르게 만들어진 경우는
암세포가 형성이 되고 성장이 나가게 됩니다. 암세포는 이 미세관을 만들어야만이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지금 잘 안 보이죠? 지금 요즘은 이제 미세혈관 형성을 막는 항암제들이 지금 등장을 했거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중 하나가 지금 이 약물인데 이 파이저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저 허가를 받아서 지금 제가 올린 거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A, 이거는 이제 암세포 주변에 미세혈관이 빡빡하게 이렇게 보이죠. 굉장히 그 조밀하게. 근데 약물을 투여를 한 지 7일 후에 보니까 미세혈관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고맙고 땡큐. 됐어요. 그리고 이 약물 투여를 갖다가 중지를 했어요. 중지를 하고 이틀이 지나니까 다시 미세혈관이 조금 살아나는 게 보이죠. 요 오른쪽에 있는 약물 투여 중지 7일 후입니다. 처음에 오리지널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70-80% 미세혈관이 다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면은 이게 미세혈관 형성되는 그 전자현미경 그림인데 지금 여기 핏줄에서 이 콩나물 싹 트듯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죠? 이것들이 미세혈관을 만드는 전초 그 액티비티입니다. 약물을 썼더니 이 콩나물 싹들이 다 사라졌죠. 그만큼 이제 새로운 그 약물들이 미세혈관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약물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식품 안에서 미세혈관을 억제시키는 것들이 이제 논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4개의 논문이 저포도 안에서 이제 들어있는 그 레스베라토, 그다음에 차 종류 안에 포리페놀, 가지, 나스린, 당근 약재, 캐리톤 이것들이 미세혈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웰빙을 위하여. 자, 이게 이제 서머리입니다. 자, 키 포인트는 여러분 몸속의 세포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다가 줄이시기 바랍니다. 즉, 잠재 독성 물질의 노출을 줄여주세요. 첫 번째는 그 주거지의 선택. 저 같으면 그 산 가까운데, 숲 많은데, 나무 많은데 살겠습니다. 지금 뭐 이 영부에 천국 같은 데 살다 오신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음식의 선택, 고에너지 과식을 피하며 단순 자연식품 위주의 적당량의 식사 습관을 가지자. 발암물질을 적극 회피하는 생활, 담배, 과음. 요즘은 우리 과음은 이제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인수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화한 생활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 생활용품을 쓰는데 그 항균 제품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균 비누나 일반 비누나 차이 없거든요. 제가 하나 더 그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은 편의점에서 이제 항균 비누를 만들 때 트라이콜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독성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개발팀에서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뮬레이션해서 비누를 만드는데 괜찮은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이콜산이 다이옥신 같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에 따라서 다이옥신 발생 그 율이 달라지는데 일반 그 비누를 갖다가 몰딩을 할 때 온도가 보통 한 150도 정도 합니다. 150도에서 다이옥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걔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온도를 해가지고 200도 이상 올라가니까 다이옥신이 발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러면은 이 몰딩하는 과정 온도를 200도 이상을 올려서 반드시 하라. 그렇게 하면은 오케이라고 이제 사인을 보냈는데 그게 지금 뭐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도가 높아가면 코스트가 그만큼 높아지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항균 이제 효능 시험을 갖다 했는데 99.9%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처음에 그 항균 비누하고 일반 비누하고 비교를 해서 시험을 했거든요. 손 씻어가지고 손을 갖다가 이제 아로스젤에다 찍어가지고 갖다가 이제 균이 자라나 안 자라나 해가지고 이제 그 카운팅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는 이야기인데 일반 비누하고 항균 비누하고 결과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항균 비누를 갖다가 99.9% 해가지고 광고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개발팀에서 이놈들이 항균 비누하고 물하고 씻어가지고 물하고 씻으면 당연히 차이가 나죠. 물하고 이렇게 한 거고 항균 비누하고 비교했더니 항균 비누 효과가 이렇게 크더라. 그래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항균 비누를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일반 비누하고 항균 비누하고 씻어가지고 비교하는 게 차이가 없더라고. 항균 비누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건 이제 WHO에서 나온 그 정의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의 밸런스가 잡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이다. 건강 잘 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멋진 소리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일반 비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반 비누에는 그 항균 뭐 독성 그런 건 안 들어갑니다. 일반 비누는 그야말로 그 계면 확성제 그 정도 기능 관계있고 비닐 활성제란 저걸 하나도 안 쓰면 비누가 비누 그 자연 비누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사분이라는 거 이제 그 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알칼리 해가지고 만든 그 자체가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계면 활성제는 이제 그 합성 계면 활성제죠. 그렇게 해야지 각적사고 많이 만들어가 싶으니까 그걸 이제 계면 활성제를 하는데 계면 활성제도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계면 활성제는 자극성이 적은 반면에 값싸고 질 낮은